안녕하세요.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의 김정호.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신 이승훈 교수님의 설명을 같이 듣기로 할 텐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잠시 소개 좀 해주시죠. 작년 중요한 것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울산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을까 봤더니 울산은 이제 그린 뉴딜 거기에 보면 이제 녹색 에너지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풍력이라든가 뭐 이런 수소 이런 부분에 조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네. 한번 일단 네, 빠르게 진행해 주실 거죠? 예. 재밌을 거죠? 재미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부가 하는 정책 방향 설명이라 네. 그렇게 뭐 같이 그렇게 재미있을 네, 것 같진 않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1년 경제 정책 방향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일단 요 보도 자료에 보면 이제 2021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제 경제 여건을 평가하고 전망하고 있는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방향을 살펴보는데,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 요건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백신 사용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등장함으로써 좀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전망을 통해서 빠르고 강하게 경제를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그다음에 잃었던 경제 활력을 이제 복원하는 한 가지와, 그다음에 이제 원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은 이건 뭐 매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졌는데, 여기서 이제 선도형 경제도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건에 대해서 정부는 2021년 경제를 여건이 어떻다고 보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이제 내수 부분, 그 다음에 수출, 고용, 분배, 뭐 글로벌, 이렇게 이제 국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내수는 일단 2020년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로나 19로부터 좀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짐으로써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내수는 5월달 우리가 전 국민 정부 지원금을 주면서 반짝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광복절, 그 다음에 뭐 겨울 3차 이 지금 유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함으로써 이 자영업자들이 거의 붕괴 직전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빨리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지난주인가 한국은행에서 뭐 경제 성과에 대한 작년 경제 지표에 대해서 뭐 GNI가 국민 총소득이 뭐 이태리를 제치고 세계 7위가 됐다라든가 뭐 이런 기사들이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는 아직 이 잠정치라 좀 복잡합니다. 이게 환율도 계산해야 되고 등등.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작년 2020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수출은 올 2020년 연말부터 굉장히 이제 이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 4분기 작년 4, 4분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덕을 좀 많이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상은 작년 우리나라 2020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 OECD 가입국 1등 1위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런 연말의 수출 증가가 예상을 조금 넘어서 좋아지는 바람에 마이너스 1.1%에서 수정돼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조금 더 우리나라 이 경제 성장률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전기차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네. 저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을 하고 네. 있고 네. 이제 서비스업 같이 내수 위주의 산업들이 지금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는 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네. 그럼 이런 때 뭐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막 확대가 되면 뭐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치의 문제지 않습니까? 정치, 정부의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 분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그 5월달, 작년 5월달에 했던 그런 이 정부 지원금이 그때 당시 그 기간에 속한 분기에 이 소득 분배를 좀 괜찮게 했었고, 그 다음에 소비도 굉장히 정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선별적 지원 또 지금 뭐 설 전에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뭐 저는 이 보편적 지원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만은 뭐 정부가 혹은 뭐 우리나라 기재부가 원체 완강하게 이 이제 정부 부채 비율 혹은 국가 부채 비율 40%뭐 교과서 경제학에서 40%라는 용어는 뭐 어디에서 나오진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그걸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그런 이 관료들의 손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어불성설이다. 저 국민의 대표인 이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보면 분배도 이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된다 그랬는데 이 취약계층 일자리나 사양 안전망 확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정부가 하는 게 이제 선별적 지원이잖아요. 이 선별적 지원을 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전 국민에게 한 거랑 이걸 두 개를 이제 놓고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런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서 줘라. 뭐 이런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영업자에게 선별적으로 직접 이렇게 어렵다고 지원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인 겁니다. 효과가. 그래서 뭐 빚도 갚고 임대료도 갚고 거기서 딱 끝나는 거죠. 뭐 생활비 좀 쓰고. 그런데 이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 이제 자영업자를 찾아가서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다시 구매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연쇄적인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에게 선별 지원하면
거기서 딱 끝나는 효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에게 선별적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 낚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 했듯이 바로 이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이 체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안 그래도 그 네. 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그 왜 지역화폐 뿌렸을 때 네. 그때 승수 효과가 한 5.5배 정도였다라는 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냥 바로 직접 지원을 해버리면 네. 그게 임대료로 들어가거나 뭐 세금을 납부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이 융통 뭐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맞습니다. 이런 돈이 되는 것이고 이제 조금 전 보편적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 화폐로 했을 때 기한을 정해서 얼마 동안에 이 금액을 다 써라 이랬을 때는 그렇죠. 그 금액이 돌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게에 식당에 가서 하면 영업을 하게 되면 이 식당도 자기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가서 필요한 걸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연쇄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경제는 그냥 한 부분에 이렇게 딱 효과가 거기서 멈추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 왜 경기도가 하기 전에 사실 울주군에서 먼저 10만 원 예, 했죠. 그때 했었죠. 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지금 있죠. 예, 뭐 네. 하고 있던데 바로 이렇게 꽂아주는 게 아니고 네. 그 직접 찾아가서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뭐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지역 화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일본이 90년대부터 쭉 이 경기가 불황이 되면서 뭐 잃어버린 10년 그러다가 또 20년이 되고 지금은 한 30년째 된데 이 90년대 경기가 나빠졌을 때 2000년대 20년 요때쯤 되면 이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 그냥 뭐 돈을 주기도 하고 상품권을 주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 효과가 없었는 게 안 쓰는 겁니다. 네. 그 상품권을 줘도 유통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경기도나 정부도 저번에 뭐 기간을 정해놓고 설 수 있도록 또 이제 대규모 유통망 이런 걸 이용할 수 없게 지역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뭐 국내 경제 여건 보면 인구, 가구, 뭐 지역 이런 것들인데 참 여기 보면 분배에 어제 한국은행에서 무슨 보고서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임금 진위 계수가 2020년에 0.00군가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최저임금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3년 연속 하락했거든요. 진위계수가. 진위계수가 낮은 게 소득 불균형 이런 것들이 완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졌다라는 거죠. 어제 발표된 거는 임금 진위계수 그래서 네네. 전체 최임금 받는 사람들의 수준을 이렇게 나눠놓고 최하 몇 프로 받는 사람부터 쭉 이렇게 세우는 거죠. 줄을 세워서 네. 이렇게 이제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좌우지간 이 임금의 이 수준 차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진위계수랑 임금 진위계수는 뭐 일반 진위계수도 이제 소득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에 뭐 생계비 이런 것들은만 해가 하는 건 아니고 네. 소득을 가지고 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요게 1에 가까우면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불균형하고 네.
그다음 명에 가까울수록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2019년에 재작년에는 2019년에 0.2대로 떨어졌었는데 2020년에 다시 0.3 뭐 대로 이렇게 상승했다고 어제 한국은행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네. 코로나가 이제 퍼지니까 네. 빈부격차가 좀 더 심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그러니까 되는 제가 볼 건가요? 때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 일자리가 일단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최저임금이 굉장히 빠르게 처음 두 해 상승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3% 정도 요게 머물렀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 임금 진입 수가 다시 상승하는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 일자리 여기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보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 보면 성장, 고용, 물가, 경상수지 이렇게 나눠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장은 올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1.1%, 그 이제 잠정치로는 마이너스 1%인데 올해는 3.2%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뭐 성장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거의 4%가 네. 넘는 성장인데 성장인데. 작년에 비해서. 네. 요건 2021년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예상 나오는 거 보면 뭐 대부분 5%가 다 넘거든요. 미국, 그건 작년에 네. 마이너스 일본, 5%씩 막 유럽 이래서 국가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수치만 보고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2021년에 안 그래도 그 조선일보하고 네. 중앙일보 보니까 막 네.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5% 넘어 성장하는데 우리는 왜 3.2% 성장하냐, 뭐 폭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낼 게 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 국민들도 이제 기저 효과라는 걸 다 알게 됐죠. 이건 이명박 때 하도 떠들어가 그렇습니다. 기저 효과.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작년에 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기 때문에 많이 낮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3.2% 정도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7%, 8%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니까 뭐 5% 이상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도 네, 이 일자리 수요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15만 명 증가 예상하는데 취업자 수가 그만큼 올해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라진 일자리 이걸 회복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구조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비대면이죠. 즉 사이버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이런 데 굉장히 지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일반 이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가는 뭐 수요가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국제 유가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체감하듯이 휘발유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데 때문인데 지금 현재 60달러 배럴당 60달러가 넘었었죠. 그러니까 요게 원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물가도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뭐 1.1% 상승 전망이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추면 한국은행이 예상할 때는 한 2% 물가가 상승해야 정상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1% 정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도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가 630억 수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 2021년 경제 정책의 목표는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입니다. 그럼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에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그 다음에 확실한 경제 반등과 활력 제고, 그 다음에 민생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요 세 가지 때 뭐 첫 번째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이라는 요 부분에서는 정부가 재정 운용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재부의 뜻에 따르면 막 이 적자 재정을 막 편성해서 막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건 아니고 원래 이제 2021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 집행을 이 2021년 초반에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 할 예산들도 이 전반기에 땡겨서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우리 연말에 왜 보도블록 막 네, 하는 걸 그런 걸 봄에부터 봄에부터 소리 있네.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신년 기자회견 때 문 대통령도 필요하면 4차 정부 지원도 하겠다, 뭐 추경 편성을 해서 하겠다라는데 이제 이 기재부가 얼만큼 이 대응을 해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40% 정부 부채 비율 제가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이 국가 부채, 정부 부채라는 요게 굉장히 용어상 우리는 많이 혼란스럽게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IMF가 국제적으로 각국에서 적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맞춰서 편성해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가지고 한번 시간을 내서 정부 부채에 대해서 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딱 하나만 예를 들면 말입니다. 2008년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가 있고 2010년에 이제 유럽 피그스 국가들이 재정 위기가 왔지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은 2010년까지 이 재정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유럽 국가 중에 주요 유럽 국가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서유럽 국가 중에 재정 비율이 가장 안정적인 국가였습니다. 30%대를 유지하고 있었죠. 국가 부채 비율. 예, 국가 부채 비율은 30%됩니다. 그다음 괜찮은 나라가 독일인데 한 60% 조금 넘고요. 프랑스 한 70%, 영국 한 81%, 요 정도 됐는데 이게 2010년 재정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에 1년이 채 안 돼서 스페인의 국가 부채가 70% 가까이 됩니다. 2배가 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부채라는 의미 자체가
기재부가 꼭 선을 정해놓고 지켜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듯이.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어디서 그 40%가 나왔는지 전혀 짐작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재부를 좀 강하게 여당이 밀어붙여서 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이라는 이런 정책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데요.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그다음에 확실한 경제 반등과 활력 제고, 그다음에 민생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가 적극적 경제 운용인데 여기는 이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겠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편성된 예산을 하반기 거를 전반기로 이렇게 땡겨서 먼저 쓰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근데 방금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을 한 모양인데 추경을 편성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근데 요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과 전국민 지원 두 개를 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전국민 지급, 선별적 지원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낫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경제를 모르는 제가 봤을 때 네. 일단 기업들이 돈은 잘 벌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급여 생활자든지 뭐 공무원 같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안정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이 부분과 그다음 자영업자 같이 지금 뭐 9시 영업 제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 바보 주막도 되게 힘들죠. 네. 이렇게 힘든 쪽에 어떻게든 빨리 뭐 돈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그냥 시장 원리로는 현재로서는 영업 제한이 9시까지면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다가 뭔가 선별적 지원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임대료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지급도 해서 빨리빨리 뭔가 돈이 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주나 뭐 독일 이런데 이 선별적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도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영업 손실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독일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도 그런 것 같은데 2019년의 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2020년 영업한 거와 비교를 해서 손실 부분이 나오면 약 70% 내지 80%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 이 선별적 지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기는 뭐 어떤 이 업체에 따라서는 몇 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이니까 우리도 좀 경제 규모에 걸맞게 좀 통 크게 정부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이런 뭐 빚내 갖고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다 갚는 겁니다. 국민의 손에서 거두들인 걸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통 크게 충분히 해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아예 망해버리면 망해버리는 걸 다 망하고 나서 다시 살리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텐데 그렇죠. 그 전에 관리를 해줘야 그나마 네. 조금 적게 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경제를 담당하는 이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뭐 산업부 등과 같은 이런 부처에서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예방적 선제 조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 예방적 선제 조치거든요. 김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걸 복원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안 무너지도록 지원을 해줘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 코로나19 뭐 이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은 뭐 간혹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기재부는 전혀 이 선제적이라는 이런 말을 쓰지를 않더라고요. 아주 우스운 경우입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만 선제적 대응 뭐 하는 것이고 국민이 어려울 때는 선제적 대응은 아무 의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들 눈에는. 그렇죠. 안 그래도 왜 그 예전에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을 왜 뭐 소비 낭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업에 그거 하는 것은 투자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대범이 경제 관료들의 그런 고집을 좀 꺾어야 된다. 뭐 좀 깊이 들어가면 예산을 기재부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 편성권을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 두든가 미국처럼 미국은 백악관에 있거든요. 예산 편성권이. 그래서 예산국장이 백악관에 있습니다. 백악관에. 유럽의 의원내각제는 대부분 다 의회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도 이 기재부에 놔두는 게 아니라 아니면 총리 산하에 뭔가 따로 두든가 뭐 국회에서 하든가 이런 걸 좀 방법을 새롭게 좀 찾아야 된다. 이 부분은 그 보통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검찰만 권력이 막강한 줄 알았더니 기재부도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막강했는 거네요. 막강하죠. 돈을 편성하는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피아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40%라고 자꾸 저가 어디 나오지도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은 거둬들이고 쓰고 하는 걸 자기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요 40%를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들먹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민생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는 요게 이 한국판 뉴딜에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좀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인데 여기는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여기가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요거는 이제 그린 뉴딜 그래서 녹색 산업, 뭐 녹색 성장, 녹색 에너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저탄소, 친환경 이런 부분이 안전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구조의 포용성, 공정성 강화인데 여기의 핵심은 소위 말해서 사회 안전망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6개 안에 각 하나하나의 한 중점 사안들이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한데 그런 부분을 이제 빼고 이제 한국판 뉴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 뉴딜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이 디지털 뉴딜은 요즘 뭐 AI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데이터 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데이터 경제. 그 AI를 활용하려면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나온 이 AI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정부가 정보 공개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이 AI를 위해서는 이런 이제 정보가 공개하거나 하는 이런 이 데이터 경제 기반 구축은 데이터가 공개되고 축적되고 그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AI 발전에 지금 정부가 하는 데이터 공개 방식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이 한글 파일, PDF 파일, 맞죠? 이 정부가 이 두 가지로 보통 파일을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데 AI가 이걸 읽을 수가 없대요. 이 두 개의 방식은. 그래서 미국은 2010년 초반, 10년대 초반에 AI가 읽을 수 있는 무슨 이 언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정부가 뭐 PDF로 발표도 하고 반드시 정부가 공개하는 데이터는 AI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언어 기반 언어로 다시 발표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해냈대요. 우리도 데이터 경제 기반 구축 뭐 이런 거 핵심적으로 지금 디지털 경제 뉴딜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정보도 AI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문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 그 다음 6G 기술, 뭐 핵심 기술 선제 확보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비대면 경제 전환.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 의료 서비스 같은 것도 원격 의료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합니다. 자우지간 이 코로나19, 코비드19가 우리 경제를 디지털화를 이제 가속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있다. 근데 우리는 뭐 다른 미국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잘 맞춰가고 있다. 그리고 뭐 선도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왜 우리 모여서 회의하다가 네. 요즘 왜 계속 비대면 회의 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렇기도 네, 하고 괜찮아요. 그 조금 전에 의료 얘기하셨는데 네. 의료 같은 경우에도 아플 때 이렇게 병원에 오면 이미 좀 늦은 경우도 꽤 되고 이런데 그걸 비대면을 좀 활용을 해서 평소 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이게 덜 아플 때 초기에 와서 뭔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의료보험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조차도 아낄 수 있는, 그리고 그렇죠. 진짜 진정한 의료복지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 약 처방이라도 받으려면 반드시 이제 의사랑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좀 편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녹색 인프라, 녹색 에너지, 녹색 산업인데, 녹색 에너지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풍력, 수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추진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녹색 산업은 녹색 융합 클러스터,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타운을 만드는데 요 이제 그린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젊고 유망한 이런 젊은이들을 이제 모아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고 이런 산업을 녹색 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좀 무차별적으로 좀 최대한 빨리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IMF를 이제 졸업하는데 가장 유효했던 것이 왜 김대중 정부에서 그렇죠. 인터넷망을 어마어마하게 바로 막 맞죠. 깔아버렸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산업 구조가 아예 완벽하게 재편되는 그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도 한국이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 바탕에는 맞죠. 그때의 투자가 선행이 돼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의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이런 이 디지털, 그다음에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김대중 정부의 과감한 그런 이제 혁신적인 정책 기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잠시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녹색 인프라 그래서 국민 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녹색 인프라는 그래서 이제 국민 생활 밀접 공간의 이제 저탄소 친환경화를 이제 가속화한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 그다음에 SOC 관련 친환경 SOC를 만드는 거죠. 그래 이런 걸 이제 기술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안전망 확충인데 여기는 이제 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취업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런 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고용안전센터인가 있죠. 네.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이제 구직, 구인 이런 사람들이 뭐 정보들이 이제 취합이 돼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행정지원센터, 복지지원센터, 동사무소잖아요. 동사무소와 이런 고용지원센터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고용지원센터에 뜨는 그런 정보들을 이런 동사무소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랑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 유럽에 보면 노동부가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제가 있을 때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독일 정부의 한 해 예산의 30%, 3분의 1 정도가 노동부가 썼거든요. 와.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예. 노동부가 쓴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제 국민 취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예산이 노동고용부, 고용노동부의 예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유럽의 노동부가 하는 예산 그것들이 이제 다른 부처에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도 네. 고동노동부에 좀 이게 모을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노동, 임금 이렇게 되면 네. 그걸 기업의 지출로 봐버리는데 사실은 그 임금 노동자는 소비의 주체이거든요. 맞죠, 소비 예. 주체. 예. 결국에 소비를 통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도 고용노동부 그러지 말고 그냥 노동부로 이름도 바꾸고요. 예산도 타 부처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모아서 좀 일관되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취업 관련해서도 그 울산에 내려오는 이런 예산들 보면 여성가족부에서도 막 이 여성 인력 개발 이런 걸 해갖고 막 내 예산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넓게 보면 그다 고용노동부가 다 해도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 각 부처에서 내려오니까 지방에서 그걸 쓸 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루트가 하나면 관리도 쉽고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걸 쉽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각 부처라는 거네. 굉장히 이제 지방 정부도 관리하기도 그렇고 중앙 부처에서도 내려주면서 이게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힘든 이런 측면들이 있다. 그런 업무 분담이 좀
우리나라 이 정부 구성에 있어서 좀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4대 안전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청년층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4대 안전망을 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요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계는 급여, 생계급여 사각지대. 그래서 이제 여기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새로 이 비급여되어 있는 게 급여화 되는 게 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그 다음에 척추 MRI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부담을 굉장히 이제 줄이는 게 된다. 근데 저희 모친이 지금 1년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간병비 빼고 병원비만 한 120, 30만 원 나오는데 그중 반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다른데 뭐 한 반 정도는 돌려받았어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 병원비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부담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도 청년들, 신혼부부 그래서 이제 많이 건설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교육 이제 무상교육인데 고교는 이제 올해부터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뭐 장학금 지급 확대 뭐 이런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지금 20대가 뭐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 보니까 요번에 그 부동산 완전 폭등기에 정점을 찍었던 거래들이 한 달 뒤에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거래가를 확 높여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되면 이제 거래가 취소되고 있는 사례들이 꽤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게 실제로 이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업자나 건설사의 농간인지.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새롭게 개발되고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집중적으로 올랐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신정동, 옥동 뭐 이런 쪽에, 야음동 이런 쪽에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가 그 올라가고 있는 사이에 다른 명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올만하니까 올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건설사와 결탁된 탐욕적 자본주의 세력이 붙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 한번 추적해 봐야 된다. 그렇죠. 이게 보면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젠가 지난주인가 이 중고 자동차 거래에 신뢰성을 높인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거래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전수 조사를 해갖고 실제보다 가격을 뻥튀기 한 이런 중고차 거래업소를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이제 거래 지금까지 쭉 해온 걸 가지고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집어서 부동산 거래도 충분히 그와 같이 허위 매물이라든가 과다한 이런 계약
실제 거래가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 한 달 뒤에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이런 이 컴퓨터 기술이라든가 데이터 처리 방식. 충분히 할 수 네. 있죠. 이게 자 부동산 건설업자의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이 아파트가 100% 분양이 되면 정말 좋은데 100%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뭐 한 3억에 분양을 하는 것보다는 4억의 분양가를 이렇게 올려서 1억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만 해도 돈이 1000억이잖아요.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동네를 띄워버리면 자기들이 올린 분양가도 이제 좀 상쇄되는 어떤 이것이 있고, 혹시나 더 오를까봐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매진되는 효과, 그걸 일으키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를 깊숙하게 한번 파볼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의 언론에서, 언론 지형에서는 이거 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방 언론들의 대주주는 건설 회사인 경우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거의 90% 이상이 그렇고, 뭐 대형 언론도 마찬가지, 중앙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언론도 일면 광고들 유심하게 보시면 거의 다 건설사 광고고 단가 자체가 달라요. 일반 광고하고 아파트 분양 광고하고는 단가가 벌써 한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어떤 광고를 내겠다 이러면 한 1000만 원 든다 그러면 건설사 광고는 3000만 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건설사들 뭐 파고드는 이런 취재가 과연 일어날 수 있나, 그런 구조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언론이 그런 걸 감시하고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것은 정부 기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잘하는 거죠. 예,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중고 자동차 시장에 적용했던 그런 방식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서 그런 허위 거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엄벌을 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지방 정부의 수장들의 의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도 뭐 그렇죠. 제가 사는 동네가 이 아파트 가격이 자꾸 우리들 동네는 떨어지던데. 근데 그래서 뭐 울산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들려도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특정 요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 모양입니다. 울산도. 아니, 근데 우리가 한 번씩 그 지방자치단체장 뽑을 때 보면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을 올려주겠다라는 공약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점진적으로 적당한 인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폭등하거나 뭐 주로 이렇게 그런 걸 부추기는 세력들이 어느 뭐 있는 정당, 보수 정당 중에 있잖아요. 네. 보면 우리 집만 오르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조금 그 가족 수가 늘어나서 딴 데 옮기려 그러면 거기는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새 아파트는 심각하게 더 올라 있을 가능성도 높은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 부동산은 이제 가장 제가 볼 때 확실한 처방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선분양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분양 제도를 없애고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처럼
다 짓고 난 이후에 판매하는 거죠. 아파트를 판매하는 이 후분양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순분양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모자라서 이제 이게 급하기 때문에 일단 분양하고 그 돈으로 짓고 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집이 모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주택 보급률이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100% 가까이 되거나 넘은 곳이 많습니다. 울산도 제가 2010년쯤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벌써 102%인가 104%였거든요. 주택 보급률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택이 없어서 사람 살 곳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뭐 굳이 필요하지 않다. 제가 보는 해결책은요. 네. 뭐 그 방금 그 해결책도 매우 좋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국민들의 생각을 좀 바꾸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 가면 뭐 정말 작은 방에 우리 딸내미 서울 올려 보내서 내가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이러면 정말 코딱지만 발 뻗으면 딱 이렇게 되는 이런 데예요. 보통 100만 원 가까이 막 이렇게 드는 데도 많고. 근데 집이라는 것을 이제 필수적인 복지 하나로 두고 살 수 있게끔 한다라는 어떤 알겠습니다. 웹에서 10이라는 것을 이제 필수적인 복지 하나로 두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그렇지. 확인해보세요. 얘가 잘하네. 이제 임대주택을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용산 요번에 땅 풀리잖아요. 용산 이런데 임대주택을 한 2만 호 정도 지어버리면 이제 함부로 집값 못 올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그거 해서 이거 내 걸 나중에 사주겠다라는 이런 헛된 망상 믿음 이런 걸 좀 깨부셔야 집은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 사는 데거든요. 그런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다가는 완전 큰일 난다. 부동산 갖고 돈 벌어 먹겠다는 이런 생각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얘기하니까 또 이재명 칭찬할 수밖에 없네. 그분이 참 잘하네. 근데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이 임대료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임대료의 3분의 2까지 정부가 줍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건 계약서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사회복지과 같은 데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내 소득은 이건데 집값을 내가 이만큼 낸다. 그러면 최고 3분의 2까지 나오는데 그럼 정부는 이 임대 계약서에 근거해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그만큼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 계약 자체가 명확하니까 그걸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고 그 과세에서 받은 세금을 이제 임차인에게 지원을 해주고 우리도 이런 전세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과세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좀 더 명확해야 요건 임대료 요 부분이 일단 좀 더 잡히지 않을까. 그럼 임대료를 잡으면 집값 자체도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좀 우리도 좀 그런 복지 분야, 주택과 관련해서 그런 집값 지원, 우리는 이제 전세 뭐 대출 이런 걸로 지금 자꾸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직접 그걸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지금도 보면 정부가 하는 것 중에 저소득층들이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각 은행들 주택 대출하는 은행들에게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지요. 그러면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건데 아주 저리로 해줍니다. 예. 그런 걸 직접 그런 정책을 뭐 둬도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네.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 것.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우리 방청객 질문 찬스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해 놓으세요. 바로 물어보면 뭐 바로 물어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감상이 생겼어요. 질문보다 아까 선제적이란 단어와 네.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는데 희망을 주는 그리고 희망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조금 전반에 사회 전반에 뭐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부분도 선제적이라는 개념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그게 조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 우리가 경기도지사 칭찬했지만 네. 그 모든 것들이 선제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거를 우리가 좀 이루면 고용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도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얘기도 했지만 국민들은 그게 어떤 걸 갖고 올지 아무 기능을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언론을 통해서나 선제적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해야 되는데 언론이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가 문제죠. 사실은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뭐 로봇이 AI가 앞으로 이제 사람들의 노동 시장에 침투가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뭐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일자리 잃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걱정들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때 로봇세를 도입을 하든 우리는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제대로 돌려줄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줘야 될 필요가 있죠. 결국에 로봇은 아무리 많아도 소비를 못 하잖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노동자라는 개념은 노동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아무도 사주지 않을 물건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마무리 하면 되나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지역 균형 뉴딜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12조 원 정도, 13조 원 정도를 들여서 지역 뉴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 SOC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기재부에서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뭐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면제를 해주고 뭐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자체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런 공공기관들이 이제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이제 그 각 지역과 좀 이 연계되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그 지역과 연계해서 뭐 이런 지역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집중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데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지만 원래 이제 정부가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좀 믿고 정부가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좀 기대해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완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아니요, 정말 좋았고요. 제가 뭐 짤막하게 제가 들은 이제 그 요약하면
아까 정부가 하려고 했던 몇 가지 정책들이 의외로 굉장히 좀 빠르고 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미래지향적으로 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기재부, 네. 기재부 이쪽 부분은 뭔가 수술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사실은 주요 이슈가 하나 터져서 그거 짤막하게 조금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싶은데요. 왜 그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법 뭐 만들고 있고 막 이런데 어제 그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가 가덕도도 하고 일본하고 이제 터널도 회저 터널도 뚫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제 일본하고 만약에 해저 터널이 생긴다면 가덕도 공항과 일본 해저 터널의 상관관계는 조금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만약 하게 된다면. 예.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덕도 공항을 유치하고자 하는 거기에 보면 경제적 효과 그래서 일본의 이런 관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 가덕도 신공항이 유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경제적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관서 지역의 사람들은 유럽이나 이런 먼 외국에 나갈 때는 우리도 인천공항을 가지만 자기들도 도쿄 근처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서 갈아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로 가나 부산 요 가덕도로 와서 바로 이렇게 환승해가 가나 요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낫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게 꽤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는 이런 효과.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유럽을 가거나 미국 갈 때 인천공항 갔다가 이렇게 가면 울산 입장에서는 한 번 환승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적기를 타게 되면 되게 비싸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독일을 갈 때 뭘 타고 갔냐면 대만항공을 타고 갔다가 김해공항에서 대만을 갔다가 이렇게 바로 유럽으로 갔는데 이게 왜 좋으냐면 짐을 한 번만 붙이면 돼요. 김해공항에서 짐을 한 번 붙이면 대만에서 저 알아서 이렇게 가는데 인천을 가게 되면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김포공항에 내렸다가 그 짐 그대로 들고 가서 인천공항을 가야 되거든. 어째도 울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차라리 김해에서 하는 게 낫죠. 그리고 훨씬 싸요. 그렇죠. 예. 싸죠. 그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쿠오카나 오사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고 오사카 공항이 있어요. 그럼 오사카 공항에 뭐 이렇게 가서 다시 간사이 공항까지 가려 그러면 거기는 국제선과 국내선이라서 짐을 못 붙여.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 부산 쪽으로 와서 타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덕도 공항 유치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고 그렇죠. 있다. 아주 큽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가 터널을 막 뚫자라고 하는 이게 일본에 40년 된 수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40년 된 수건이라고 하는데 40년 된 수건 더 되죠. 더 되겠죠. 임진왜란 때부터 하고 왜냐하면 싶었겠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음. 충무 거제 터널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게 그 부산 그 해저 터널의 시범으로 한번 해본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 왜냐하면 부울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사실은 저쪽에 좀 전달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터널이 생기면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의 최종착역 그러니까 최고 좋은 뭐 큰 항구가 될 수 있는 입지적 위치가 부산인데 터널이 생겨버리면 일본으로. 그게 일본으로 가잖아요. 네. 유라시아 대륙의 종착역이 부산역이 될 수 있는데 그 종착역의 위치를 뺏기는 수밖에 없거든. 맞죠. 이 정신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선거가 바로 앞이니까 저런 걸 한번 던져보는 것 같다. 저 사람들 공약해놓고 안 지킨 게 훨씬 많거든. 그렇다고 보겠죠. 근데 오히려 부산에서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본 관광객들이 한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산에. 그러면 이제 터널이 뚫린다라고 하면 훨씬 더 예전보다 더 쉽게 일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한테는 나름대로 먹힐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해저 터널이 생기면 뭐 유로스타 이런 것처럼 KTX 같은 이 초고속 열차가 다닐 텐데요. 초고속 열차의 특성이 뭐 부산에 와서 쓸 수도 있겠지만 바로 서울로 갈 가능성도 많겠죠. 예.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부산에 새로 북항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 항구들을 지어놨는데 부산 신항도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데 저런 터널은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도 하고 뭐 일본이 100%막 저가 돈 다 대고 거기다가 사용료까지 내겠다 그러면 혹시나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섬을 육지로 만들어 주는 거는 이거는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면 맹지에다가 땅 내주는 길 길 도로 내주는 내주는 거.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 해도 어떤 커넥션도 없기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그럽시다. 네.